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4월, 영국은 독립전력을 가진 공군 로얄 에어포스를 창설하며 시대를 앞서 나갔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 공군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1920년대 초 영국 육군과 해군은 존재 가치가 불투명한 공군을 해체하고 휘하의 항공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정치가들은 공군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초대 공군 참모총장 휴 트렌차드 장군이 크게 반발하며 해체 위기에 영국 공군을 지켜냅니다. 그는 향후 10년 안에 항공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할 것을 예견했으며, 섬나라 영국에게 최대의 위협은 하늘로부터 찾아올 것으로 주장하고 있었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영국의 방위는 해군이 아니라 공군이 최우선으로 맡게 될 것으로 역설한 것입니다. 1차 대전 기간 동안 제펠린 비행선과 고타 폭격기의 위협에 노출되며 공포를 경험했던 영국 정치가들은 트렌차드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으며 영국 공군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었죠. 트렌차드 장군은 본토 방위를 위한 전투기 부대와는 별도로 장대한 항속거리를 가진 폭격기 부대 역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공군 단독으로 적국의 전략시설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면 영국은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만약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 폭격의 개념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공군을 독립적인 전력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영국 공군은 본토 방위를 위한 전투기 사령부와 전략 폭격을 추구하는 폭격기 사령부로 분리 운영되면서 보다 강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편 또 하나의 승전국이자 항공 강국 프랑스는 1차 대전 기간 동안 독일과 영국에 뒤지지 않는 항공 전력을 양성했으며, 전쟁 막바지까지 고성능 항공기들을 계속 개발하며 항공 강국으로 위상을 높였죠. 프랑스 육군 항공대는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3,000대가 넘는 최일선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었을 정도여서 이 무렵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최강의 항공 전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육군의 나라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육군 항공대를 별도의 공군으로 독립시키지 않았으며 육군의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프랑스군에게 있어서 항공 전력은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1933년 야심가 히틀러가 급부상하며 새로운 독일 공군 루프트와퍼의 창설이 발표되자 이에 자극받은 프랑스 역시 공군을 독립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1934년 7월 드디어 독립적인 프랑스 공군 아미 들레어가 공식 출범했으며 루프트와퍼를 견제하기 위한 전력 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창설된 아미 들레어는 여전히 육군의 작전 지원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었으며 각종 전술기의 개발 역시 이 점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었죠. 독일의 재군비 선언으로 촉발된 불안감 속에 영국과 프랑스가 항공 전력 강화를 시작하면서 군비 경쟁은 가속됩니다. 보다 고성능의
새로운 전투기와 강력한 폭격기를 개발하기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찾아왔으며 새로운 전쟁의 폭풍을 예고하는 치열한 경주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까지의 평화 기간 동안 군비 감축과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서 군사 항공 분야의 기술 발전은 정체된 상태였죠.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항공 기술 발전은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대중들은 항공기의 빠른 속도와 화려한 고개 비행에 열광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막대한 상금이 걸린 항공기 경연대회가 자주 개최됩니다. 그야말로 창공의 시대였으며 주요 국가의 항공기 제작사들은 기록에 도전하기 위한 신형 기체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였죠. 세계인들은 자국의 항공기가 새로운 기록을 수립할 때마다 열광했으며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유능한 조종사들은 부와 명예를 거머쥘 기회를 찾아 대회장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항공기술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회는 슈나이더컵 스피드 레이싱이었는데 이 대회는 플로터를 장착한 수상기들의 속도 경쟁이었으며 세계 각국의 수상기들이 1년마다 슈나이더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는 속도 대결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가 됩니다. 슈나이더컵 초기에 두각을 나타낸 나라는 이탈리아였으며 영국, 프랑스,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들이 자국과 회사의 명예를 걸고 경쟁에 뛰어들면서 속도 기록은 매년 경신됩니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강력한 항공기 엔진 개발과 공기 역학적 설계가 반영된 수상기 제작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1925년부터는 3년 연속 우승하는 나라가 슈나이더 트로피를 영구적으로 소장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죠. (1925년) 미국 조종사 지미 둘리틀이 커티스 수상기를 몰고 우승을 차지하자 미국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으며 슈나이더컵을 영구 소장하기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17년) 후 미 육군 항공대 중령이 된 지미 둘리틀은 부하들과 함께 B-25 폭격기에 탑승하고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하는 장대한 특공 임무를 성공시켜 일본군의 뒤통수를 치고 일본 해군을 태평양으로 끌어내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미 둘리틀의 커티스 수상기는 이 대회에서 우승한 마지막 복엽기였습니다. 이 무렵 각국의 항공기 제작사들은 속도 경쟁에 있어서 복엽기는 항공 역학적인 한계에 도달했으며 강력한 신형 엔진을 장비한 단엽기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1926년 이탈리아의 마키사가 제작한 단엽 수상기가 우승하게 되면서 이제 단엽기의 시대가 찾아왔으며 오로지 빠른 속도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단엽 수상기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매년 열리던 슈나이더컵 레이싱 대회는
1927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영국의 슈퍼마린사가 제작한 수상기들의 동무대가 됩니다. 1927년부터 슈퍼마린사의 S시리즈 수상기들이 우승 퍼레이드를 시작했는데, 1931년까지 3회 연속으로 각국의 경쟁기들을 따돌리고 우승을 독차지했죠. 1931년에는 강력한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한 S6B 수상기가 연속 3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면서 영국은 슈나이더 트로피를 영구적으로 소장하게 됩니다. 슈퍼마린사의 기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공기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수석 설계사였던 레지널드 미첼도 유명인이 되었죠. 슈나이더컵에 도전하며 빠른 속도의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축적되고 있었던 민간 항공 기술은 훗날 세계 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원천 기술이 됩니다. 실제로 슈퍼마린이 개발한 수상기들의 설계 기술은 영국 공군이 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청사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10년 후에는 막강한 독일 공군에 맞서서 영국을 구원하게 되는 불멸의 전투기 스핏파이어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렇게 민간 항공 분야의 속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던 193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들은 복엽기였습니다. 각국의 공군 지휘관들은 군용기의 필수 요건은 뛰어난 기동성과 비행 안정성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특히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는 선의 성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였죠. 하지만 이런 선입견에 빠져있던 공군 관계자들은 단엽기가 가진 빠른 속도라는 장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상태였습니다. 슈나이더컵 레이싱 대회가 보여준 것처럼 보다 강력한 엔진이 개발되고 단엽기 개발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엽기들은 보다 빠른 속도와 비행 안정성까지 확보했지만, 이러한 점에 주목하는 군 관계자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국의 주력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단엽 폭격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공군 항공 전력의 파라다임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투기의 기동성이 제 아무리 좋다 해도 빠른 속도로 침투하는 폭격기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전투기로서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셈이었죠. 바로 이 무렵부터 독일 공군이 만만치 않은 항공 전력을 과시하며 부활을 선언하자 영국과 프랑스 공군 지휘부는 차세대 단엽 전투기 개발을 황급하게 추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의 루프트와퍼, 영국의 로얄 에어포스, 프랑스의 아미 들레어 간의 고속 전투기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었는데,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쪽이 미래 전장의 제공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공군의 부활과 함께 유럽 하늘의 전운이 고조되는 동안 새로운 전쟁을 향한 치열한 경주가 본격화된 것이었죠. 서부 유럽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클래식 밀리터리 항공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